김동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개인 예선제 2탄!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구자로서 개인 예선제의 성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개인 예산 제도의 시작은 그저 자립생활, 자립적인 삶. 그러면 자립적인 삶에 추구하는 목표는 선택과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 예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 개인의 자립적인 삶에 대한 자세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차적인 성과 기준이고요. 네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동거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냥 독거 장애인이면 몰라도 동거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자립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부전이 이응지읒 자립의 반대말 이응지읒 이응지읒? 네, 자립의 반대말 이응지읒 뭐겠어요? 자립의 반대말 이응지읒 우리 선생님 뭐겠어요? 우리 지금 촬영하신 선생님 자립의 반대말 이응지읒 보리. 네? 이응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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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한데 이거 못하겠네 2탄 이거 의전이라고 해요 의전 의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거가족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 그저 같이 배우자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그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그런데 이 개인 예산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와 자립심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좀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 2차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좀 더 개선되거나 그죠?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경감되거나 이런 식의 기준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개인 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고요. 2차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변화가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좀 개인 예산제가 좀그 신체적 장애인들에게는 괜찮지만 네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이 제도가 좀 본인의 선택과 결정보다는 가족의 선택과 결정이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점도 좀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결정이라는 이런 키워드 앞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제 장애 유형이 그죠? 네. 발달 장애인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래서 예, 선진국일수록 이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직의 역량, 지원 조직의 전문성이 정말로 높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발달 장애인이라 해서 서비스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 그죠? 돌봄의 욕구,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 체육에 대한 욕구, 치유 모든 영역의 욕구는 있는데 다만 비발달 장애인과의 차이는 뭐겠어요? 그거를 언어적 소통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소통의 제약,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보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PCT, 네. PCP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지금 PCT, PCP 훈련받은 종사자들이 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체중증 발달 장애인일지라도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욕구와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다면 뭐 비발달 장애인과 같은 그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최대한 그죠? 선택한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해외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편에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1편 1편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봐봐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한 이유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신청한 이유에 당연히 뭐 심사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그죠? 서비스의 목록들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예산 할당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획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겠어요? 개인에게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지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개인에게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 바우처에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종합조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신청하면 그죠? 공단 직원들이 와서 종합조사라고 해서 ADL, IADL 이런 것들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가 결국 뭐예요? 급여량을 결정짓는 저 잣대가 이게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게 뭐예요? ADL, IADL이라는 의료적인 다분히 의료적 성향이 강한 걸 가지고 급여량을 할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개인 예산은 물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장애 정도가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장애 정도는 고려하되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의료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로 기반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예산 자원 할당 시스템이 그죠? 그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공무원이 하죠. 예산 할당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할당된 예산을 보다 직접적으로 쓸 때는 이제 민간에서 지원하더라도 예산의 할당의 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의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용자도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용자도.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내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다. 내 생활에 부족한 걸 쓰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증진하는 거. 네. 나의 장애를 고려했을 때 나의 삶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되지. 지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때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다 가습기 사면 되는 거예요. 다 냉장고 사고 다 청소기 사고. 근데 지금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지 목록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개인 예산인가? 소득보장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자원할당 시스템을 만들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용자도 엄청 교육이 필요하다. 이 개인 예산의 취지, 이 개인 예산이 소득보장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들에 대한 마인드도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인 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나 자립 수준에 대한 연구, 이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국내에는 거의 시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의 적용 1차 시범 사업을 했고 작년에 모의 적용 1차 시범 사업의 성과 평가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작년 모의 적용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성과 평가는 양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질적인 인터뷰 있죠. 질적인 인터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내 삶의 선택과 결정권이 증가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좀 더 가족과의 응집력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거에 대한 질적인 평가에서의 이런 좀 피드백은 있었지만 양적으로 사전 사업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고요. 다만 해외로 좀 더 눈을 돌리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측정하고 예산을 할당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추가 예산을 준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 사례는 뭐 그냥 구글링만 해서 그죠? 이 퍼스널 버젯, 인디비주얼 버젯 이런 거 쳐서 이펙트, 아웃컴 검색하시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예,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럼요. 네네. 관련 연구자로서 앞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바우처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큰 꿈을 꿔요. 예를 들면 바우처에서 시설까지 다 개인의 선택과 결정 안에 포괄적 지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1단계는 바우처, 2단계는 뭐 단기, 주간보호, 다음 장애인 복지관, 거주시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지금은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이든 주간보호든 거주시설 이용자를 누가 선택해요? 제공기관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복지관에서 이용자 선택하고 주간보호에서 이용자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나 다 같이
하나의 개인 예산제 안에 들어와서 모든 전달 체계가 모든 서비스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생존하는 방향으로. 그 대한민국의 이런 돌봄 사회 서비스는 하나의 포괄적 지원이라는 가장 큰 노선 안에 단계적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게 우리 개인 예산이 가야 할 방향이고 그래야지만 예산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이 아니고는 활동보조 예산 이상의 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죠. 없어요. 5천만 인구가 2070년 되면 3,800만으로 줄어든다고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한 3, 40년만 지나면 3,800만으로 줄고 50% 이상이 노인인 나라이고 노인 그 장애인은 지금도 45%가 노인인데요. 뭐 그러니까 인구도 더 적어지는 나라, 저출산 초고령화가 더 급작스럽게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큰 틀에서 그런 식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개별 센터들, 기관들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 서구센터에 아직은 뭐 저희가 개인 예산제를 뭐 하지는 않지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할까요? 정말에서? 확실하게 공부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용자가 결국은 개인 예산제도 이용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시범사업 안에서도 복지지원 전문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용자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산을 도와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용하는 그 가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권익공헌해야 되겠어요? 자립생활센터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인 예산제도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립생활센터가 별도의 개인 예산제 담당자를 배치해야 된다. 별도의 담당자를 배치해서 그 담당자 중심으로 이 센터 이용자들의 개인 예산에 적극적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CIL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한자연에서 지금 진행하는 개인 예산제도 자기주도적 개인 예산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 센터도 들어가서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못했어요. 저희가 원래 자부담을 들여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이 그것을 시행할 만한 인력이 있지 못해서 네, 안타깝네.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산제가 우리 그럼요. 장애인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국장님,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센터에서 사업을 벌여야 돼요. 네. 정말로 이 센터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모든 사업을 다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센터가 IL이란 정체성에 맞는 거, 우리의 강점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 인력이 이런 사업으로 좀 더 집중될 수 있게끔 한 인력의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지난 1차에 거쳐서 오늘 2회차 우리 김동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개인 예산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구 TV들 애청해 주세요. 좋아요 쿡. 감사합니다. 반가 감사합니다.